예상 못한 참패였습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연장. 오늘은 첫 충청권 경선에서 부진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으로 좀 뼈아픈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충청권 지역의 그 결과지만 어쨌든 그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 선택이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로서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솔직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받아들여야 되고 또 새롭게 그 다시 도약하는 다시 그 시작하는 어떤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두 번째 결과 나온 그 저녁부터 어제 하루 그리고 오늘 오전 이낙연 후보가 기자회견 하기까지 캠프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그 경선 결과를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도 조금 더 그 결과가 좀 나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좀 이 국면을 좀 타개하고 그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저희들이 부족한 면 또는 잘못한 면이 무언가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다른 지역 이제는 이제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호남권, 강원권 등등 새로운 지역의 투표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자신도 그리고 캠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 궤도가 수정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 사실 네거티브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뭐 하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한 게 네거티브였냐 이거에 대한 이론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끊임없이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뭐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다른 언론에서 이미 언론에서 제기가 됐던 문제죠. 뭐 무료별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인사 관련된 문제든지 등등의 문제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자칫 정책 메시지보다는 그러한 논란이 보다 그 언론의 중심에 메인 이슈로 잡히다 보니까 정책은 하지 않고 그 싸움만 하느냐, 네거티브만 하느냐 이런 프레임이 사실 저희들에게 조금 아프게 다가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이 정책 메시지나 미래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더 앞세워서 선거를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제하고 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정책 메시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것들.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로서 정확히 어떻게 변화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정책 메시지가 저희가 뭐 계속 정책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건데 가장 일찌감치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부터 소위 성장 전략까지 아마 제대로 된 성장 전략을 낸 거의 유일한 후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 경제를 통해서 소위 NI노믹스라고 그러니까 노믹스 형태로 한 거는 최근에 물론 정세균 후보가 SK노믹스라고 해서 비슷한 이제 입장을 낸 외에는 다른 후보는 아직까지 소위 그런 각 그 대선 후보들이 내는 노믹스 형태의 경제 성장 정책이라든지 정책 전반의 것이 제대로 낸 게 없다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뭐 끊임없이 뭐 다른 후보도 내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다른 정치적 논란, 그러니까 소위 그게 네거티브든 뭐 다른 어떤 논란이든 그런 논란으로 자꾸 그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놓고 그 TV 토론이든 또는 대표가 후보의 메시지든 그런 측면에 좀 더 방점을 강조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책이나 메시지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넥스트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경제 부흥책 공약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양극화 불평등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과 경제 어떤 관리를 좀 나름대로는 잘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고통의 정도는 계층별로 그 굉장히 더 달리 다가오고 있고 또 그
아직까지 한참 오랜 기간 코로나와 함께 어쩌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경제 위기의 어떤 그 위기를 대응하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제 오는 거 아니냐. 다음 정권의 과제는 단순히 코로나 위기 극복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는 그래서 넥스트 대한민국 다음 시대의 대한민국을 준비하자는 건데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들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소위 그 뭐 AI나 미래자동차 또는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산업 관련 같은 신산업에 대한 육성 투자. 그다음에 그러한 그 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하기엔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나타나고 있는 가장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다음 정권 5년 기간 내에 대략 한 25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돌아오는 일요일에 1차 투표인단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정치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의 경선도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있게 되는데 승부수를 걸어야 할 시점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어떤 전문가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승부수를 던질 텐데 아직까지는 안 던진 것 같은데 곧 던질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네. 이 승부수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글쎄요, 승부수 아마 이제 그 정치 평론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묘수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네. 바둑에서 묘수 3번 두면 바둑 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라는 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묘수나 승부수가 아니라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승부수는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 위기 그 현재 그 어려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력한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전달하는 거냐. 저는 그것이 제일 좋은 승부수지 어떤 묘책을 갖고 승부수를 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그 민심에 대한 기대 네. 이 부분은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유독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광주 전남 지역이 이낙연 후보의 그 정치적 고향이죠. 그쪽에서 그 4선 국회의원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요. 예. 아마 지금의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큰 모태가 된 게 그 광주 전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그 전북을 포함해서 호남의 민심은 항상 그 민주당에서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밀어줬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세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본선에서 그 훨씬 더 도덕적으로 그 흠집이 없고 그다음에 정책적 준비가 잘 돼 있는 지도자가 본선에 나가는 것이 보다 확실한 승리. 그러니까 본선에서 더 경쟁력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호남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희들이 좀 그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좀 지켜보고 있고 그러한 면을 좀 더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은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인데 벌써부터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아니면 특정 후보가 본선을 직행하게 되느냐 말들이 참 많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선거 때 큰 흥행거리 중에 하나가 이른바 단일화입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그 저희가 봐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의 흥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선에 좀 더 경쟁력이 누가 나가든 경쟁력 있는 후보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그 좀 격차도 좁히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저는 본선 그 누가 되든 본선에 나가는 후보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단일화 문제는 글쎄요 과거와 같이 지금 우리 당의 이제 권리당원이나 그 선거인단이 어떤 지도자 간의 그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그대로 가진 않습니다. 네. 다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다 그 여러 저 주요 후보들 간에 우리 당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나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뜻을 모은 것은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이번 주말에 결과가 나오고 하면 또다시 뭐 유력 그 이제 뭐 1등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간에 그러한 고민들의 시간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때 상황을 보면서 좀 그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선 시작하기 전에 경선 불복 논란이 여권 레이스 상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서른 선대위원장 말이 좀 와전된 네.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됐는데 문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이낙연 후보 지지자 중 일부는 이재명 후보를 찍느니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예. 하고 있다고 해서 예. 이것이 또 다른 경선 불복으로 이어지고 원팀 기조를 해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경선 불복이나 뭐 원팀을 깬다 이런 것은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도 당연히 그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 뭐 물론 그 민주당의 후보가 이낙연 후보면 좋겠다라는 게 그 캠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역선택을 한 그런 예. 게 나오는데 실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꽤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한 조사에 TBS하고 TBS하고 KSOI가 여론조사에 보면 네. 이낙연 후보의 한 19.7%,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해서 몇 군데에서도 보면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한참 경선이 시작됐고 불붙는 분위기예요. 예. 근데 이 시점에서 지지자들한테 저도 다른 후보 지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그 후보 지지할 거야라는 게 답이 쉽게 안 나오겠죠. 예. 저는 우리 당의 지지자,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매우 현명하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고비마다 개인보다는 당을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와 미래를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경선 끝나고 나서 그 최종 후보로 되신 분 그다음에 함께 경선을 했던 분들이 그런 좋은 모습을 만들도록 그다음에 당의 지지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하는 게 정치적 어떤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치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 진위야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일이겠지만 대선 레이스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는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두 가지 그 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여당 정부 여당발 공작설. 예. 그다음에 그 반대로 우리 당이나 뭐 대부분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게 그 야당 내에 경선 후보들 간의 어떤 경선 과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유출됐을 설 이 두 가지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하여간 이거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내일 지금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김웅 의원이 제일 잘할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았고 자기가 뭘 했는지. 다만 지금 현재까지 그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텔레그램으로 이 파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지금 이 같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해당 지금 검찰에 있던 당시 손준성 검사로부터 해서 김웅 의원을 거쳐서 지금 당시 미래통합당에 지금 유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이후에 그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에 고발로 이어졌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검찰 권력,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꽤 빠르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됐다고 네. 나올 정도인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각 변동이
그러니까 야권 후보 내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로 보고 만약 이것이 지금 현재 단계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지금 의혹들이 대부분 나타난 의혹들이 더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다는 것까지 만약 밝혀진다면 저는 글쎄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이후에 파장이나 또는 그 대선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만만치 않은 사건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홍익표 정책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